저는 전 남편과 그의 내연녀를 만났습니다. 모자 병원에서 임신 검사를 받던 중에요. 그들은 저를 모욕했습니다. 여기서 뭐해? 당신 같은 불임 여자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리고 10분 후 한 의사가 나타나 말했을 때 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채널의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이 채널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 하셨다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언젠가 환자가 아닌 의사로서 이 병원에 올 수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나는 가장 소박한 옷을 입기로 했다. 허리가 헐렁해지기 시작한 낡은 흰색 셔츠, 검은색 면바지, 그리고 얼굴 대부분을 가리는 마스크. 하얀 가운도, 이름표도, 의사 안경도 없었다. 오직 전 남편의 눈에는 엄마가 되지 못한 실패자, 33세의 강지원만 있을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희망모자, 병원 로비로 들어섰다. 이곳은 나에게 제2의 집처럼 느껴져야 할 곳이었다. 실제로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오늘 나는 몇 달 전부터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진 이유를 알고 싶은 환자로 이곳을 찾았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 신분이 개입되지 않은 객관적인 답을 알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이전에 받은 기초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쥐었다. 손이 조금 차가웠다. 긴장해서가 아니라 오늘 어떤 진실이 나오든 내 인생의 새로운 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띵 하고 엘리베이터 소리가 울렸다. 문이 열리고 세상이 얼어붙었다. 최민준이 먼저 빠른 걸음으로 가슴을 약간 내민 채 걸어 나왔다. 그가 자신이 이 공간에서 가장 멋진 남자라고 느낄 때의 평소 모습이었다. 그의 옆에는 박유라가 손을 꼭 잡고 억지로 만든 작은 미소를 지으며 걷고 있었다. 한 손은 아직 그다지 불러오지 않았지만 일부러 눌러서 풍만해 보이게 만든 배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가 항상 SNS에서 자랑하던 배, 내 가정을 파괴하는 핑계로 삼았던 바로 그 배였다. 유라는 나를 보자마자 멈춰섰다. 그리고 마치 머릿속에 대본을 준비해 둔 것처럼 예전부터 내 얼굴에 대고 뱉고 싶었던 문장을 쏟아냈다. 여기서 뭐해요, 지원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커서 우리 주변의 다른 환자들도 들을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턱을 치켜들고 배를 잡고 있던 손을 허리에 얹으며 자신의 새로운 신분을 더욱 과시하려는 듯했다. 당신 같은 불임 여자는, 그녀는 그 문장을 더 천천히 반복했다. 한 글자 한 글자 내 귀에 박히도록. 모자 병원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다른 환자들 재수없게. 민주는 그녀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살짝 숙여 작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예전에 내가 몇 번이고 임신 테스트에 실패했을 때 나를 비웃던 것과 똑같은 미소였다. 몇몇 환자들이 고개를 돌렸다. 서로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아주머니는 나를 동정 어린 눈으로 쳐다봤고 또 어떤 이들은 내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심판하는 듯한 눈초리를 보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유라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게 상처가 되지 않았다. 예전처럼 심지어 약간 우습기까지 했다. 나는 마스크 너머로 그들 둘을 바라보았다. 내 시선은 분노 없이 차분하고 평온했다. 오직 계산된 냉정함만이 있었다. 그렇다면 내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이번에는 강철보다 더 차가웠다. 누가 정말로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지켜보죠. 유라는 코웃음을 쳤다. 민주는 고개를 돌렸다. 내가 발걸음을 옮기려 할 때 한수간호사가 우리를 지나쳐 걸어갔다. 그녀는 나를 흘끗 보더니 눈빛이 부드럽게 변했다. 거의 존경심에 가까운. 하지만 나는 시선을 아래로 내려 작은 신호를 보냈다. 모르는 척 해달라고. 그녀는 이해했다. 그녀는 항상 이해했다. 나는 계속해서 산부인과 진료실로 걸어갔다. 등 뒤에서 유라가 민준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충분히 큰 목소리였다. 불쌍하긴 자궁에 문제 있는 게 확실한데 아직도 애를 갖고 싶어 하네. 나는 잠시 멈춰섰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아서가 아니라 이 상황의 아이러니가 거의 코미디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 병원의 누구보다도 자궁 문제 사례를 더 많이 다루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말이다. 갑자기 접수처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강지원님, 김 원장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나는 살짝 돌아섰다. 민준과 유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저 여자도 김 원장님한테 가네. 유라의 속삭임은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한때 내가 직접 만들었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교육 포스터를 지나 긴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이제 그들은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그 포스터를 읽고 있었다. 복도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하얀 불빛이 미끄러운 바닥을 비추고 환자들의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독약 냄새와 임산부들의 은은한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복도 끝 김 원장님의 진료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간호사가 환자 차트를 들고 드나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문 앞에 섰다. 간호사는 나를 아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안으로 들어갔다. 김 원장님의 진료실은 평소처럼 깔끔하고 부드러운 조명에 그가 좋아하는 페퍼민트 향이 났다. 뒤쪽 책장에는 여러 의료 상패가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다. 두꺼운 차트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내가 막 자리에 앉았을 때 문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김 원장님이 자녀를 달래는 아버지처럼 따뜻한 얼굴로 들어오셨다. 하지만 오늘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진지함과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차트 하나를 펼치더니 문 밖에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충분히 큰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원 선생님. 그는 잠시 멈췄다. 이 병원의 대주주이자 전문의로서 그 문장은 조용한 방에 떨어진 벼락처럼 공기를 강타했다. 나는 조용히 있었다. 우연히 지나가던 민주는 문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완벽하게 닫히지 않은 문틈으로 그의 그림자가 보였다. 대기 의자에 있던 유라는 즉시 고개를 돌렸다. 김 원장님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단호해졌다. 이제 선생님과 전 남편분의 진짜 검사 결과를 들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 손에 긴장이 풀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책상 옆 작은 거울에 비친 모습에서 민준이 문고리를 꽉 쥔 채 뻣뻣하게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마치 자신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진실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막 깨달은 사람처럼. 김 원장님은 첫 번째 차트를 열었다. 나는 내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결과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것이 모든 역전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 방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문턱에서 숨을 참는 민준의 소리였다. 마치 내 모든 과거, 모욕, 비방, 거절, 상처가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하는 것처럼. 진료실 문은 간호사가 환자 차트를 들고 드나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살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은 민준에게 평생 나와 함께 살면서 상상도 못했던 무언가를 들을 수 있는 창문이 되었다. 김 원장님은 안경을 고쳐 쓰고 오랫동안 나의 성실함을 알아온 사람만이 읽을 수 있는 몸짓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신중함이 깃들어 있었다. 밖에서 누군가 엿듣는 것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이 진실이 한 번 말해지는 순간 내 인생과 나를 폄하했던 사람들의 인생이 결코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강지원 선생님. 그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선생님의 모든 검사 결과와 몇 달 전 함께 진행했던 남편분의 결과도 다시 검토했습니다. 나는 과장된 감정 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드라마 없이 객관적인 결과를 기다리는 의사처럼 그저 기다렸다. 김 원장님은 문 쪽을 흘끗 보았다. 나는 그가 누군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는 첫 번째 차트를 열었다. 내 이름이 적힌 차트였다. 우선 선생님의 결과입니다. 그가 결과지를 내밀며 말했다. 전반적으로 선생님의 상태는 정상입니다. 호르몬 균형이 맞고 난소 기능도 좋으며 최근 초음파에서도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임신 관련 지표가 건강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놀라서가 아니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에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들으니 내가 받았던 모든 모욕에 대한 통쾌한 한방 같았다. 문 밖에서는 민준의 숨소리가 불안정하게 오르내리는 것이 들렸다. 그는 아마 자신의 귀를 믿지 못할 것이다. 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앉아있던 유라는 이제 반쯤 일어서서 엿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김 원장님은 두 번째 차트를 열었다. 앞면에 최민준의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된 차트였다. 그는 먼저 나를 보더니 여전히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최민준 씨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는 숨을 들이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께서 숨김없이 명확하게 모든 것을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는 결국 문을 조금 더 밀고 들어왔고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우연히 지나가는 척했지만 그의 불안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최민준 씨, 김 원장님은 정중하지만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고 말했다. 밖에서 듣고 계신 것 같으니 그냥 들어오시지요. 민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유라는 대기 의자에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 오늘 아침의 시나리오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민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들어와, 민준 씨. 어설프게 엿듣지 말고. 그는 뻣뻣한 걸음으로 들어와 내 옆 의자에 앉았지만 마치 내가 위험한 물건이라도 되는 듯 거리를 두었다. 김 원장님은 민준의 결과지를 펼쳤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검사 결과 몇 가지 매우 우려스러운 수치가 보입니다. 정자수가 적고 운동성이 약하며 일부 품질 지표가 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남성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민주는 거의 궁지에 몰린 사람의 반사적인 반응처럼 즉시 목소리를 높였다. 틀렸어요, 원장님. 저는 건강합니다. 제가 문제일 리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게다가 그는 침을 삼키고는 그 잘못된 문장을 억지로 내뱉었다. 증거로 제 여자친구가 지금 임신 중입니다. 엿듣고 있던 유라가 즉시 들어와 민준 옆에 서서 턱을 치켜들고 배를 감쌌다. 맞아요, 원장님. 제가 증거예요. 그녀의 미소는 냉소적이었다. 그러니 문제는 민준 씨가 아니라 저 여자한테 있는 거죠. 그녀의 손가락이 나를 향했다. 나는 그저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김 원장님은 한숨을 쉬며 그들을 번갈아 보았다.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 방금 박유라 씨의 검사 결과도 보았습니다. 유라의 표정에 금이 갔다. 민주는 혼란스럽고 불편한 표정으로 의사를 쳐다봤다. 김 원장님은 초음파 모니터를 우리 세 사람 쪽으로 돌렸다. 방금 초음파에서 보인 임신 주수가 박유라 씨가 말씀하신 마지막 관계일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라는 움찔했다. 네? 원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몇 주나 차이가 납니다. 단순한 착오로 보기에는 너무 큽니다. 김 원장님의 어조는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몇 달 전에 완치된 감염 기록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한 정직함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굳어지는 것 같았다. 민주는 마치 자신이 그동안 덮어왔던 가능성을 막 깨달은 사람처럼 나를 쳐다봤다. 아마 불임은 내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아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아마 나에 대한 그의 모든 모욕은 그 자신의 두려움의 반영이었을지도 모른다. 유라는 씁쓸한 미소를 억지로 지었다. 원장님, 제가 날짜를 잘못 기억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유라 씨.
김 원장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만약 관계일이 틀렸다면 초기 증상이 나타난 날짜는 왜 맞지 않죠? 왜 HCG 수치는 불안정하죠? 왜 당신의 의료 기록은 건강한 임신과 일치하지 않는 패턴을 보이죠? 민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유라는 더욱 공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려 했다. 그럼 원장님이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뜻이에요. 김 원장님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충분히 명확했다.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말없이 변호하지 않고 둘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내 변호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 더 이상은 내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다. 이 비서님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대표님, 내일 주주총회 건입니다. 원하시면 최민준 씨를 깜짝 손님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민준은 그 미소를 보았고 마치 그의 본능이 무언가 나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몸이 굳어졌다. 나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은 그동안 나를 모욕했어. 내 작은 목소리가 차가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내 몸에 대해서도, 내 직업에 대해서도, 내 삶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민준은 작게 웃었다. 긴장감에 부서지는 듯한 웃음소리였다. 참나, 넌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잖아, 지원아. 나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감정 없이, 분노 없이 천천히 대답했다. 바로 그것이 내 말을 가장 깊이 찌르는 이유였다. 과연 언제까지 그 거짓말을 지킬 수 있는지 한번 보지. 민주는 침을 삼켰다. 유라는 말이 없었다. 김 원장님은 마치 그들이 스스로 만든 폭풍에 대비하는 것처럼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내가 그 방을 나설 때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를 따랐다. 동정의 시선도 멸시의 시선도 아니었다. 그들이 방금 모욕한 여자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희미하게나마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나는 김 원장님의 진료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약해서가 아니라 분노나 슬픔보다 더 큰 무언가를 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한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그동안 조용히 잠재워 두었던 진실이라는 이름의 무언가였다. 병원 복도는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형광등 불빛이 윤이 나는 세라믹 바닥에 반사되었다. 휠체어 바퀴가 부드럽게 마찰하는 소리, 환자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조각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모든 것은 몇 달 전 내 몸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을 찾기로 결심했을 때 시작되었다. 나는 그날 이 병원에 오지 않았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나는 나를 소유주로도 전문의로도 알지 못하는 다른 병원을 선택했다. 오직 임신 가능성을 검사하고 싶은 환자, 강지원으로서. 그때 나는 대기실에 앉아 꽤 긴 부림 검사 목록을 바라보고 있었다. 호르몬 전체 검사, 질 초음파, 생식 건강검진, 그리고 당연히 배우자를 위한 정액 분석까지. 민주는 내가 검사를 같이 받자고 했을 때 불평했었다. 검사 받고 싶으면 너나 받아, 지원아. 내가 왜 같이 가? 문제는 명백히 너한테 있잖아. 나는 그때 그저 미소만 지었다. 불임 요인이 양측 모두에게서 올 수 있다는 긴 설명을 참는 미소였다. 하지만 듣기보다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그는 싸우기 귀찮아서인지 아니면 빨리 끝내고 싶어서인지 마치 내가 그에게 국가적인 임무를 부담시킨다는 표정으로 따라 나섰다. 그리고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나는 그 병원의 한 시니어 의사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내 신분을 몰랐다. 내가 내 진료실에서 자주 비슷한 검사를 한다는 것도 내가 불임치료 전문이라는 것도 몰랐다. 그는 단지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한 여자라는 것만 알았다. 강지원님. 그가 내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다. 전반적으로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구조적이거나 호르몬적인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의사는 민준의 검사 결과가 담긴 차트를 열었다. 그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최민준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수치가 매우 낮습니다. 정자의 수, 운동성, 그리고 형태. 임신 과정의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며 오히려 심각한 수준에 가깝습니다. 나는 그 의사가 나를 어떻게 쳐다봤는지 아직도 기억한다. 마치 남편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막 알게 된 아내에게 어깨를 내어줄 준비가 된 것처럼 그는 몰랐다. 나는 그런 곳에서 오는 타입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그저 손가락을 깍지 끼고 작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는 나의 침착함에 놀란 듯 했다. 내가 아니었다면 아마 그날 나는 무너졌을 것이다. 내가 의사가 아니었다면 아마 나 자신을 탓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이룬 강지원이 아니었다면 아마 나는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저 그 차트를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가 병원 주차장에서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민준에게 말해야 할까? 답은 금방 나왔다. 아니, 그의 반응을 아니까. 그리고 예상대로 며칠 후 그가 접수처에서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그의 태도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 차 주차장에서 그는 문을 세게 닫고 나를 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그래서 내 결과는 어때? 자궁에 문제 있는 거 맞지? 그러니 우리가 애가 없지. 나는 그때 그의 등만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 자신의 차트를 열어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비난해왔던 사람이 바로 나라는 현실을, 사실은 그 집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나였다는 사실을 아직 읽지 않았다. 그 후 며칠 밤, 그는 내가 모르는 향수 냄새를 풍기며 늦게 귀가했다. 그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다. 더 자신감 있고, 더 거만하고, 더 멀어졌다. 그것이 우리 결혼 생활에서 무언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처음 느낀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또 침묵했다. 나는 또 참았다. 나는 그 진실을 가장 깊은 곳에 간직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나는 그가 스스로에게 정직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가 너무나 쉽게 버려버린 기회였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병원 복도는 그 회상의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끝났을 때 더욱 조용하게 느껴졌다. 마침내 나는 대기실 근처의 작은 자판기 앞에서 멈췄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생수가 필요했다. 동전을 넣었을 때 빠른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들었다. 내가 아는 발걸음, 조급함과 자만심으로 가득 찬 발걸음이었다. 강지원. 민준이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억눌려 있었다. 나는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약간 떨렸다. 아까 그 설명 뭐야? 그 의사가 어떻게 네가 대주주니 전문인이 하는 말을 할 수 있어? 너 나한테 거짓말했어. 나는 자판기에서 물병을 꺼내 천천히 열었다. 민준 씨, 나는 부드럽지만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모르는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이 있어. 민준의 표정은 분노와 수치심이 섞여 붉어졌다. 왜 내 신분을 숨겼어? 내가 뭐라고 생각했어? 인형? 왜 평범한 아내인 척했냐고. 나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내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버전을 사랑했던 남자를. 내 대답은 천천히, 하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그의 자존심의 중심을 직접 찔렀다. 나는 직함 없이, 지위 없이, 돈 없이 사랑받고 싶었으니까.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알고 보니 누가 그걸 할 수 있는지 내가 잘못 판단했더라고. 민주는 이를 갈았다. 네가 이런 식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 의사 앞에서 입을 열어서 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민주는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가 반박하기도 전에 그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유라가 보낸 메시지였다. 자기야, 의사가 내 결과에 이상한 게 있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서워. 약간 뾰로통한 얼굴의 이모티콘과 함께 민주는 그 메시지를 읽고 다시 나를 쳐다봤다. 이번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다.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막 깨달은 사람에게서 오는 두려움이었다. 내일 봐. 내가 그를 지나쳐 걸어가며 말했다. 마침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 당신도 오고 싶을 거야. 내가 지나갈 때 그의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민주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사람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위협할 필요도, 소리칠 필요도, 그의 모욕에 되갚을 필요도 없었다. 진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그를 떨게 하기에 충분했다. 산부인과 대기실은 붐볐지만 언제라도 깨질 듯한 정적이 흘렀다. 환자들은 각자의 세상에 빠져 있었다. 배를 쓰다듬고 검사 결과를 쥐고 파트너와 나지막이 이야기했다. 하지만 내 주변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공기 중에 전기가 흘렀다. 손끝으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긴장감이었다. 민주는 여전히 복도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사방에서 현실의 펀치를 맞은 사람 같았다. 유라는 대기 의자에 앉아 불안하게 배를 끌어안고 휴대폰 화면을 계속 확인했다. 이따금 나를 쳐다보다가 마치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치는 것이 두려운 듯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그들이 내 삶을 도구로 채울 공간을 내주었다. 간호사가 추가 초음파 검사를 위해 유라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일어나 머리를 정돈하고 민준이 기댈 곳을 찾는 것을 보았다. 마치 병원 벽이 그의 모든 거짓말을 막아줄 수 있다는 듯이. 5분 후 유라가 다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두려움에 차 있었으며 초음파 결과지는 손에서 힘없이 흔들렸다. 나는 그런 신호를 알았다. 수십 명의 환자에게서 본 적이 있었지만 유라처럼 그렇게 거만한 사람에게서는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아마도 그녀는 그 초음파 결과에서 자신이 그동안 과시해온 자부심을 묻어버릴 수 있는 무언가를 알았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간호사가 김 원장님의 진료실 문을 두드렸다. 원장님, 다음 환자분 준비되었습니다. 김 원장님은 나, 민준, 그리고 유라에게 앉으라고 했다. 방은 이전보다 더 좁게 느껴졌다. 평소에는 마음을 안정시켜주던 페퍼민트 향이 오히려 코를 찔렀다. 그는 천천히 앉아 2개의 차트를 앞에 놓았다. 설명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방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주는 침을 삼켰다. 유라는 배를 더 꽉 움켜쥐었다. 김 원장님은 첫 번째 차트, 민준의 차트를 열었다. 최민준 씨의 결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정자의 수, 운동성, 그리고 품질 지표가 정상 기준치 미만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것을 남성 요인이라고 합니다. 민주는 즉시 반박했다. 거짓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컸다. 저는 건강해요, 원장님. 저희는 검사 결과를 위조하지 않습니다. 최민준 씨. 김 원장님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결과가 아닙니다. 몇 달 전 강지원 선생님이 아직 법적 배우자였을 때 실시된 검사입니다. 유라는 눈을 크게 뜨고 민준을 쳐다봤다. 몇 달 전, 민준 씨, 검사 받은 적 있어? 그녀의 목소리 톤이 흔들렸다. 민준은 시선을 피했다. 당황한 기색이 그의 얼굴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김 원장님은 2번째 차트, 방금 실시한 유라의 초음파 및 신체 검사 결과를 열었다. 이제 박유라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은 조용해졌다. 정말로 조용해졌다. 복도 밖 간호사의 구두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김 원장님은 초음파 모니터를 돌렸다. 흑백 화면은 차갑고 정직해 보였다. 여기서 보이는 임신 주수는 아까 말씀하신 수정일과 맞지 않습니다. 유라는 등을 곱게 폈다. 아마 제가 날짜를 잘못 기억했을 수도 있어요. 원장님, 단순히 날짜 문제가 아닙니다. 김 원장님의 목소리 톤이 날카로워졌다. 아침에 채취한 HCG 호르몬 수치가 불안정하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임신해서는 그 값이 꾸준히 증가해야 합니다.
유라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변했다. 그건 제가 피곤해서 그래요, 원장님. 오늘 많이 걸었잖아요. 김 원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환자의 거짓말을 너무 자주 본 의사의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박유라 씨의 의료 기록에서 오래된 감염 병력도 발견했습니다. 그 상태로는 쉽게 임신이 되기 어렵습니다. 보통 그런 병력이 있는 환자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준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다. 유라는 더욱 빠르게 말했다. 원장님, 저 정말 임신했어요.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했어요. 양성이었어요. 양성. 김 원장님은 책상 위에서 손가락을 깍지 꼈다. 임신 테스트기는 위양성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거짓말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유라가 반쯤 소리치며 말을 잘랐다. 민준이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다. 유라야, 그만해. 다른 사람들이 듣겠어. 유라는 민준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은 스스로 만든 공포 때문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 임신했어. 민준 씨.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고. 그냥 그렇게 나를 버릴 거야? 민준은 목이 메었다. 칭찬과 거짓말로 삶을 살아온 남자가 갑자기 발판을 잃었다. 그는 연약해 보였고 심지어 애처로워 보였다. 그러자 김 원장님은 단호한 동작으로 두 차트를 덮었다. 저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단지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말로 표현하지 않은 존경과 지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이 병원의 대주주이자 전문의로서 강지원 선생님은 이 사건의 전반적인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유라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민주는 마치 자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을 얕보려 했다는 것을 막 깨달은 사람처럼 얼어붙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다. 바로 그것이 내 말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동안 당신들 둘은 내가 불임이라고 가장 크게 소리쳤지. 하지만 당신들은 한 번도 눈을 뜨고 제대로 본 적이 없어. 민주는 주먹을 쥐었다. 강지원, 장난치지 마. 장난하는 거 아니야. 내가 차분하게 말을 잘랐다. 의학적 진실이 스스로 말하고 있고 내일은 또 다른 진실이 따라올 거야. 유라는 공포에 질려 얼굴을 찌푸렸다. 내일 뭐. 나는 한숨을 쉬고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내일 위층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 누가 정말로 이 모자 병원에 있을 자격이 없는지 알고 싶다면. 나는 유라의 모욕적인 말을 아주 부드러운 톤으로 흉내냈다. 그냥 와봐. 민주는 긴장했다. 그는 그 톤을 알았다. 소리칠 필요 없이도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여자의 위협적인 톤이었다. 유라는 민준의 팔을 잡고 공포에 질려 속삭였다. 민준 씨, 저 여자 뭐 하려는 거야? 왜 저렇게 말해? 민준은 말이 없었다. 내가 그를 안 이후 처음으로 그는 정말로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일어나서 가방을 들고 마스크를 바로잡고 김 원장님을 잠시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내가 걸어 나갈 때 민준과 유라의 그림자는 멀리 뒤에 남았다. 비록 그들이 아직 그 방에 앉아 있었지만 왜냐하면 오늘 그들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모욕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안정된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비록 방금 전에 긴장된 분위기가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 있었지만 소독약 냄새가 1층 카페의 커피 향과 섞였다. 하지만 김 원장님이 임신 주수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유라의 표정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날카로운 것은 없었다. 내가 그녀의 임신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그들의 얼굴에 그동안 의도적으로 나에게 떠넘겼던 두려움이 비쳤기 때문이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이 비서님이 서류 몇 장을 들고 나왔다. 그녀는 소박한 옷을 입은 나를 보고 멈칫했다. 가운을 안 입으셨네요.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와 함께 어떤 직책도 부르지 말라고 눈짓했다.
그녀는 이해했다. 항상 이해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교환했다. 내일 아침 회의는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녀가 작은 서류철을 건네며 속삭였다. 그리고 깜짝 손님도 명단에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거만하거나 오만한 미소가 아니라 해결되어야 할 일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미소였다. 나는 그 서류철을 열어보지 않고 받았다. 모든 것은 내일 있어야 할 곳에서 열릴 것이다. 내가 다시 발걸음을 옮겼을 때 뒤에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돌아볼 필요도 없이 누구인지 알았다. 강지원, 민준이 나를 크게 불렀다. 공포에 질려 절벽에서 떨어지는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사람처럼 들렸다. 나는 멈췄다. 민준은 나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우월감이 비치지 않았다. 관자놀이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숨이 가빴다. 유라는 그의 한 걸음 뒤에 서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배를 잡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긴 것처럼 보이려 애썼다. 나는 기다렸다. 민주는 침을 삼켰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래서 이게 내 의도였어? 그는 김 원장님의 진료실 문을 가리켰다. 일부러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유라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려 곁눈질로만 그를 쳐다봤다. 민준 씨, 나는 누구도 함정에 빠뜨린 적 없어. 내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냥 환자로 왔을 뿐이야. 나머지는 당신들이 스스로 한 거지. 그의 얼굴은 분노 때문이 아니라 수치심 때문에 더욱 붉어졌다. 아까 그 의사가 내 결과에 대해 한 말은 틀렸어. 난 믿지 않아. 나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유라는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긴장했다. 마치 내가 언제라도 터질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터진 것은 그들 자신의 거짓말이었다. 나는 조용하고 날카롭게 한 단어 한 단어 세어가며 말했다. 기억나, 민준 씨? 마지막으로 내 몸에 무슨 일이 있는지 진심으로 물어본 게 언제였지? 민준은 목이 메었다. 나는 계속했다. 마지막으로 내가 받은 검사 결과에 신경 쓴 게 언제였지? 그는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막혔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멀리서 심판하는 판사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로 본 게 언제였지? 민주는 입을 열기 시작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유라가 반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다. 이거 다 너 때문이야, 지원아. 내가 민준 씨 아이를 임신하니까 질투하는 거잖아. 나는 그녀를 날카롭게, 아주 날카롭게 쳐다봐서 그녀가 스스로 입을 다물게 했다. 유라 씨, 나는 부드럽지만 차갑게 말했다. 아까 의사가 한 말 직접 들었잖아. HCG 수치는 불안정하고 임신 주수는 맞지 않고 최근에 완치된 감염 기록도 있다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조금 더 다가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물을게. 네가 주장하는 그 아이 사실 누구 아이야? 유라는 숨을 참으며 눈을 크게 떴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민주는 그 질문을 더 이상 듣기 힘들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냥 계산을 잘못한 거야. 날짜를 잘못. 아니, 자기야. 내가 부드럽게 말을 잘랐다. 틀린 건 날짜가 아니야. 틀린 건 네가 약하다고 생각한 사람을 비방한 내 용기지. 유라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반박하려 했다. 너 질투하는 거야. 부러워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거짓말을 부러워하지 않아, 유라 씨. 나는 그냥 진실이 스스로 오기를 기다릴 뿐이야. 그러고 나서 나는 그들 둘을 떨게 만든 문장을 던졌다. 그리고 내일 당신들은 검사 결과보다 더 큰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민주는 움찔했다. 무슨 뜻이야, 지원아? 드라마 만들지 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거의 저녁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집에 가야 했다. 나는 그들을 지나쳐 걸어갔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몇 걸음밖에 남지 않았을 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병원 법무팀에서
온 이메일 알림이었다. 내일 아침에 발표할 모든 지분, 소유권 법적 서류가 준비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아무 반응 없이 휴대폰을 닫았다. 하지만 민주는 내 눈에서 차가운 빛을 보았고 그의 몸은 약해졌다. 그는 내일이 자신에게 좋은 날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엘리베이터에 타자 문이 천천히 닫혔다. 그리고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마지막 틈으로 나는 유라가 배를 잡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민주는 하루아침에 모든 미래를 잃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반면에 나는 단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었다. 내일은 그들이 마침내 불임이라고 모욕했던 여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날이다. 강지원, 의사, 전문가, 소유주, 그리고 결코 더럽게 싸우지 않고 진실이 스스로 말하게 두는 사람. 그날 아침 막 드러나기 시작한 진실. 병원 위 하늘은 거의 투명할 정도로 맑았다. 내 가슴속이나 최민준이라는 작은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8층 회의실의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다. 나는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하얀 가운을 입고 일찍 도착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숨지 않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소박한 아내가 아니었다. 이 비서님이 컨퍼런스룸 유리문 앞에서 나를 맞았다. 준비되셨습니까, 대표님?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언제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회의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짙은 갈색 나무로 된 긴 테이블, 줄지어 놓인 노트북, 생수, 그리고 회의 안건 서류철들, 주주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몇몇 시니어 의사들은 내가 지나갈 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주빈석은 중앙에 있었다. 내가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앉아본 적 없지만 사실은 내 자리인 그 의자, 한태호 씨도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어두운 셔츠에 정장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분하지만 날카로워 보였다. 그의 시선은 내 발걸음을 포착했고 약간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동정심이 아니라 존경심이었다. 그는 마치 오늘은 마땅히 서야 할 모습으로 서세요라고 말하는 듯 작은 신호를 보냈다. 나는 그 주빈석에 앉았고 왠지 모르게 그 의자가 딱 맞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내 존재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온 자리 같았다. 몇 분 후 문이 열렸다. 민주는 그가 간절히 원하던 취업 면접에 불려온 사람처럼 들어왔다. 그는 새 셔츠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으며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그의 발걸음은 자신감 넘치고 심지어 거만했다. 그는 자신이 결코 자신의 영역이 아니었던 곳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나를 보더니 발걸음이 작게 흠칫했다. 나는 그가 내 하얀 가운, 내 자리 위치, 나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이사들,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소리치기 시작하는 그의 마음의 소리를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원아. 그가 긴장된 얼굴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말했다. 여기서 일해? 무슨 부서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비서님이 일어나 앞에 있는 작은 마이크를 두드렸다. 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손님으로 참석하신 새로운 분들을 위해 이 병원의 핵심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주는 즉시 턱을 치켜들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려 애썼다. 그는 자신이 비즈니스 파트너로 소개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첫째, 이 비서님이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은 희망모자 병원의 설립의 주요 설계자 중 한 분이자 대주주이신 강지원 산부인과 전문의 교수님이십니다. 민주는 얼어붙었다. 나는 그의 숨이 텄는 것을 들었다. 다음 순간 항상 오만함을 내뿜던 그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하게 텅 비었다. 한태호 씨는 마치 처음부터 결말을 예측한 드라마를 보고 있는 사람처럼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한 이사님이 덧붙였다. 이분은 저희가 보유한 최고의 불임치료 전문의입니다. 이분의 기여가 없었다면 이 병원은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민주는 마치 숨겨진 카메라를 찾는 것처럼 좌우를 둘러보더니 다시 나를 쳐다봤다. 지원아, 이게 뭐야?
너 의사였어. 전문의, 대주주. 너 몇 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나는 무표정하게 그를 쳐다봤다. 아니,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한 번도 묻지 않았고, 나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 민주는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넌 소박하게 살았잖아. 소박한 것과 아무것도 없는 것은 같지 않아. 내 목소리 톤은 낮았지만 회의 테이블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작은 미소를 참았다. 민주는 말이 없었다. 정말로 말이 없었다. 마치 자신이 결혼했던 여자를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막 깨달은 사람처럼. 이 비서님은 민준의 사건이 작은 막강극에 불과했다는 듯이 회의를 계속했다. 첫 번째 안건, 강지원 대표님과 한태호 이사님께서 발표하실 신규 지점 개발건입니다. 나는 테이블의 버튼을 눌렀다. 큰 모니터 화면이 켜졌다. 오프닝 프레젠테이션이 나타났다. 내가 그동안 조용히 작업해 온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내가 말하기 전에 민준이 억지로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다. 제가 말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병원의 예비 파트너입니다. 협력을 위해 초대받았습니다. 이사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한태호 씨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협력 말입니까? 네. 민주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아까 이 비서님이 보험 협력 기회가 있다고 병원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비서님이 다시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최민준 씨. 그녀의 톤은 정중했지만 단호한 선이 있었다.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신을 초대한 것은 맞지만 협력 논의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굳었다. 그럼 뭐 때문에요? 방은 조용해졌다. 이 비서님은 내가 직접 말하기를 원하는지 신호를 보내며 나를 쳐다봤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한숨을 쉬고 말했다. 당신은 이 병원이 스캔들, 언어적 학대, 그리고 환자와 관련된 불륜에 연루된 사람과는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접 듣기 위해 여기에 온 겁니다. 민주는 움찔했다. 무슨 뜻이야?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분노 없이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바로 그것이 그를 더 작아 보이게 만들었다. 민준 씨, 당신의 외부 환자와의 분류는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야. 이 기관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야. 그리고 나는 관계의 기본 윤리조차 모르는 사람의 평판을 높이기 위해 이 병원의 이름이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민주는 이사들을 쳐다봤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모든 눈이 자신을 심판하고 있다고 느꼈다. 이건 모함이야. 그가 소리쳤다. 당신들은 그냥 저 여자 말만 듣는 거잖아. 제 전 아내가 불임이라는 단어가 거의 나올 뻔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방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참았다. 한태호 씨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제 조언은 다시는 그 단어를 꺼내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여기서도 당신보다 훨씬 더 잘하는 의사들 앞에서도. 민주는 이를 갈았다. 화가 났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나는 약간 뒤로 기대어 손가락으로 펜을 돌렸다. 민준 씨, 당신은 예비 파트너로 초대된 게 아니야. 당신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문이 이제 닫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초대된 거지. 민주는 숨을 헐떡였다. 그의 눈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어졌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당신이 받아들이든 아니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비서님이 말을 잘랐다. 이것은 기관의 결정입니다. 회의는 계속되었다. 민주는 이방인처럼 그곳에 서 있었다. 그를 위한 의자도, 그를 위한 자리도 없었다. 그는 더 이상 그날 일어나는 어떤 것의 일부도 아니었다. 그리고 그가 방을 나가기 직전 한태호 씨가 작은 한마디를 덧붙였다. 조용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롭게 다음번에는 당신이 얕보는 여자가 누구인지 먼저 존중부터 하시오. 민주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떠났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그의 몰락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바라보며 가슴속에 울림을 숨겼다. 거만하지도 오만하지도 않고 그저 고요하게 더 큰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의는 아직 길었지만 민준의 인생은 훨씬 더 길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자신을 위해 다시는 열리지 않을 문을 막 지났다. 8층 회의실은 여전히 종이 넘기는 소리, 노트북 클릭 소리, 이사들 간의 토론 소리로 가득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소리들이 멀게 들렸다. 붉어진 눈, 가쁜 숨, 그리고 억지로 강한 척하는 얼굴 뒤에 숨기려 했던 수치심을 안고 문 앞에 서 있던 최민준이라는 한 가지 현실에 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 방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다. 오늘 그가 수년간 스스로 거부했던 진실이 갑자기 눈앞에서 폭발한 후에는 신규 지점 개설에 관한 회의가 끝났을 때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닫고 물을 조금 마셨다. 분위기는 차분하고 전문적이며 정상적이었다. 민준을 감쌌던 공황 상태와는 정반대였다. 그는 여전히 서 있었다. 떨고 있었지만 용감해 보이려 애썼다. 지원아,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우리 둘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서류철을 정리하고 종이를 치우고 차분하게 말했다.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어. 민주는 방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왔다. 하지만 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망신줬어. 넌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테이블 오른쪽에 앉아있던 한태호 씨가 얼굴을 들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있었다. 누구와도 맞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의 시선이었다. 최민준 씨, 그가 정중하지만 선을 그으며 말했다. 내부 회의를 방해하는 것은 비윤리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족 드라마가 아니라 전문적인 포럼에 있습니다. 민주는 적대적인 시선으로 돌아봤다. 당신은 누군데 참견이야? 저 여자 변호사? 애인? 아니면 이 병원 투자자? 이 병원의 투자자입니다. 한태호 씨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강지원 대표님을 동료로서나 개인으로서나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민준의 시선은 희미해졌다. 이 방에는 자신 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단순한 사실에 궁지에 몰렸다. 이 비서님이 일어섰다. 자, 그녀가 말을 잘랐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최민준 씨의 상태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민준은 긴장했다. 방 전체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외부 환자와의 관계에 대해 저희가 받은 기록, 핵심 주주 중 한 분에 대한 모욕 사건, 그리고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고려하여 이 비서님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따라서 당신의 이름으로 된 모든 형태의 협력, 제안, 그리고 병원 시설 접근은 오늘부로 영구적으로 종료됩니다. 민주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서님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그리고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민주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불타올랐다. 그래서 이게 내 짓이지? 일부러 나를 나쁘게 보이게 만들고, 일부러 내 사업 기회를 잃게 만들고, 네가 복수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동요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부드러운 힘이 있었다. 민준 씨, 내가 속삭였다. 나는 아무것도 망칠 필요가 없어. 당신이 스스로 했잖아. 이 모든 일은 당신의 선택의 결과야. 그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걸 내가 생각하기에 네가 그냥 평범한 아내라서. 그는 멈췄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은 나를 본 적이 없어. 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매일 너와 함께 있을 때조차도. 민주는 침을 삼켰다. 지원아, 우리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는 아직 나를 사랑하잖아. 그렇지. 나는 그를 쳐다봤다. 한순간에 수천 개의 기억이 춤을 췄다. 내가 조용히 울었던 밤들, 내 몸에 대해 모욕당했던 날들, 그의 찌르는 말들, 유라의 존재, 그의 셔츠깃에서 나던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마침내
내가 또다시 비임신 테스트기 때문에 흐느낄 때 그가 웃었던 아침. 그리고 나는 답을 알았다. 아니, 내가 명확하게 말했다. 조금도. 민주는 떨었다. 유라가 갑자기 서둘러 들어왔다. 어떻게 8층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준 씨,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나는. 그녀는 모든 사람, 특히 주빈석에 앉은 나를 보고 입을 다물었다. 아까 유라를 진찰했던 의사가 복도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박유라님, 추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르몬 감소와 유산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유라는 즉시 창백해졌다. 모든 의사들이 말이 없었다. 민주는 유라를 쳐다봤다. 유라는 민준을 쳐다봤다. 숨겨진 공황이 큰 불안으로 변했다. 나는 일어나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바로잡았다. 저는 오늘 일과를 마쳤습니다. 내가 말했다. 저 없이 회의를 계속해 주세요. 이 비서님. 이사들이 작게 일어나며 정중한 경의를 표했다. 한태호 씨는 나를 바라보며 언제든 당신 편입니다라고 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문으로 향했다. 내가 민준을 지나칠 때 그가 다시 한번 소리쳤다. 그냥 그렇게 나를 떠날 수는 없어, 지원아. 나는 돌아보지 않고 멈췄다. 만약 내가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내 평판을 공격하려 한다면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나에게는 내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료 기록, 이력, 그리고 증거가 있어. 민준의 몸이 약해졌다. 의료 기록이라는 단어만으로도 그의 남은 용기를 꺾기에 충분했다. 나는 다시 걸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내가 들어가기 전에 한태호 씨가 문을 잡아주었다. 대표님.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오늘 정말 멋졌습니다. 나는 그를 쳐다봤다. 그의 시선에는 무언가 있었다. 진실함. 동정도, 값싼 동정심도 아닌 존경심이었다. 나는 단지 저는 그냥 옳은 것이 옳게 남도록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그 문 뒤에서 나는 한 가지를 알았다. 오늘 나는 나를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사람에게 문을 닫았다. 그리고 내일 그의 첫 번째 막이 정말로 시작될 것이다. 모든 진실이 더 이상 밀려날 수 없이 서게 될 재판장에서 재판날은 흐린 하늘과 함께 찾아왔다. 마치 하늘도 오늘 무언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아는 듯했다. 나는 가장 중립적인 복장으로 가정법원 건물 앞에 섰다. 흰색 민무늬 셔츠, 검은색 스트레이트 스커트, 깔끔하게 묶은 머리, 보석도 권력의 상징도 없었다. 나는 마침내 자신을 위해 서기로 선택한 여자 강지원으로 왔다. 민주는 이미 법원 테라스에 있었다. 낡은 서류철을 들고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였다. 유라는 근처 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SNS에서 자랑하기 위해 바르던 두꺼운 화장 없이 시든 얼굴이었다. 어제 자랑하던 배는 주장만큼 커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배를 잡는 방식이 무언가를 보호하기보다는 수치심을 가리는 습관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았다. 내가 다가가자 민준이 소리쳤다. 지원아, 우리 아직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지. 그렇지? 나는 멈추지도 발걸음을 서두르지도 늦추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재판정으로 똑바로 걸어갔다. 내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더 공포에 질려 다시 불렀다. 지원아, 듣고 있어?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재판정은 차가웠고 불빛은 하얗고 의자는 딱딱했지만 방을 가득 채운 긴장감은 차가운 에어컨 공기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다. 판사는 똑바로 앉아 있었다. 서기는 빠르게 타자를 쳤다. 오른쪽에는 병원 측 변호사와 함께 앉았지만 사실 나는 그가 필요 없었다. 왼쪽에는 민준이 불안하게 앉아 있었다. 반면 유라는 뒷좌석에 앉아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얼굴을 숨겼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민준의 변호사는 너무 과장된 자신감으로 앞으로 나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가 말했다. 저희 의뢰인은 그의 가정이 파탄난 것이 불륜 때문이 아니라 아내 측이 자녀를 낳을 수 없고 차갑게 행동하며 자신의 일에
너무 바빴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판사는 나를 쳐다봤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민준의 변호사는 계속했다. 또한 저희 의뢰인은 그동안 가정을 책임져 왔기 때문에 공동재산의 대부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나는 거의 미소 지을 뻔했다. 내 차례가 되었다. 내 변호사는 증거로 가득 찬 깔끔한 서류철을 들고 일어섰다. 감정도 극화도 없이 오직 사실뿐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몇 가지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 의뢰인이 불임이라는 주장에 관해서입니다. 그는 서류철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내 이름으로 된 검사 결과, 초음파 결과, 호르몬 기록이 모두 들어 있었다. 그는 한 뭉치를 판사에게 제출했다. 판사는 빠르게 읽었다.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다음 증거입니다. 이것은 몇 달 전 의료시설에서 실시된 최민준 씨의 검사 결과입니다. 임신 가능성 장애 요인이 남성 측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민준의 변호사는 즉시 일어나 소리쳤다. 그건 유효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분명 저를 강요했을 겁니다. 판사는 망치를 한번 쳤다. 조용히 하시오. 발언 순서를 기다리시오. 정적이 다시 흘렀다. 내 변호사는 평탄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다음은 불륜 소통의 증거, 채팅, 녹음, 그리고 저희 의뢰인과 제3자와의 사진들로 병원 디지털 포렌식 부서에서 검증되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거짓말이야. 그건 그냥 최민준 씨. 판사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조용히 하지 못하면 법정에서 퇴장시키겠습니다. 민준은 얼어붙었다. 내 변호사는 마지막이자 가장 관련성 있는 서류철을 닫았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양측을 검사한 전문가 증인인 김 원장님도 출석하셨습니다. 김 원장님은 하얀 가운을 입고 마치 그 방이 진실의 무대라도 되는 듯 우아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는 선서하고 앉아 단호한 목소리로 증언했다. 제가 강지원 선생님에 대해 실시한 검사 결과는 양호한 임신 가능성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최민준 씨의 검사 결과는 몇 가지 정자 수치가 낮고 불안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오르내렸다. 유라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의학적 사실을 막을 수 있는 반박은 없었다. 다음으로 불륜의 증거가 논의되었다. 민준과 유라 사이의 채팅이 화면에 투사되었다.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었다. 저녁 식사 사진, 이웃 도시 호텔에서의 만남, 그리고 전화 녹음이 선명하게 들렸다. 그 여자가 포기할 때까지 기다려, 유라야. 재산의 일부가 내 것이 되면 그 후에는 우리 편하게 살자. 재판정은 얼어붙었다. 민준의 변호사는 얼굴을 가렸다. 자신의 의뢰인이 증거로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렸기 때문에 부끄러웠다. 유라는 떨었다. 그리고 나를 쓸모없는 아내라고 폄하했던 남자. 민준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주저앉았다. 나는 그를 증오 없이, 오히려 아무 감정 없이 쳐다봤다. 진실의 광대함은 복수를 작게 만들었다. 판사는 마침내 명백한 불륜의 증거, 아내 측에 대한 반복적인 모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의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아내 측의 이혼 소송을 승인합니다. 민준은 눈을 감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동 재산에 대한 권리는 남편 측이 가정 파탄의 귀책 사유자이므로 최소한으로 부여됩니다. 유라는 무릎을 잡았다. 그녀의 몸이 떨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 측의 불임에 대한 모든 불만 주장은 의학적 결과가 그 반대를 보여주므로 근거 없음으로 선언합니다. 민주는 마치 그곳에서 도움이 내려오기라도 바라는 듯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판사는 망치를 쳤다. 재판을 마칩니다. 나는 일어서서 길게 숨을 내쉬었다. 안도감보다는 그동안 조용히 짊어지고 있던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재판정을 나왔을 때 저녁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세상은 더 밝고 더 넓게 느껴졌다.
내 변호사는 작별 인사를 했다. 김 원장님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짧게 말했다. 축하합니다, 강 대표님. 오늘 진실은 올바른 편에 섰습니다. 나는 눈시울이 잠시 뜨거워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슬퍼서가 아니라 인간적이기 때문에. 건물 밖 계단에 한 사람이 기다리고 서 있었다. 한태호 씨였다. 그는 소박한 셔츠를 입고 고급 차를 가져오지도 시선을 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민준이 평생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나를 쳐다봤다. 소유욕이 아닌 존경심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 해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여자의 가치를 자궁으로 측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다른 느낌인지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태호 씨는 작게 미소 지었다. 내 손을 잡지도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않고 그저 내 옆에서 걸었다. 마치 당신은 혼자가 아니지만 서기 위해 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 뒤에서 민준이 건물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텅 비었고 걸음은 비틀거렸다. 유라는 뒤에서 울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쫓아왔다. 하지만 민주는 단지 계단에 서서 멀리서 나를 쳐다봤다. 화내지도 위협하지도 비난하지도 않고 그저 패배했을 뿐.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고 느꼈다. 온전한 자존심과 손에 쥔 진실, 그리고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삶을 가지고 떠난 것은 바로 나였다. 재판 후 몇 달이 지나자 내 삶은 마치 커다란 창문이 새로 달린 방처럼 느껴졌다. 밝고 넓고 그동안 들어오지 못했던 신선한 공기로 가득 찼다. 나는 진짜 내 정체성으로 다시 일터로 돌아왔다. 그림자가 되기를 강요당했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지식으로 당당히 선 의사로서. 그날 아침 나는 단호한 걸음으로 병원에 들어섰다. 강지원 산부인과 전문의, 교수라는 이름이 의사 명단에 다시 걸려 있었다. 간호사들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내 직책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항상 모든 환자를 예전처럼 똑같은 공감으로 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내 마음이 상처로 가득했을 때조차도 이제 내 상처는 아물었다. 남은 것은 결심뿐이었다. 오늘 내 일정은 빡빡했다. 불임 상담, 작은 수술, 부서 회의, 그리고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평가. 이 프로그램은 오랜 꿈이었다. 부부에게 임신 가능성에 대해 교육하는 클리닉. 항상 비난받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젊은 부부와의 상담을 막 끝냈을 때 이 비서님이 태블릿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대표님,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께서 만드신 임신 교육 프로그램의 그래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사회적 낙인을 혼자 짊어지지 않고 답을 찾아 용감하게 찾아온 여성들 때문이었다. 고마워요, 이 비서님. 내가 대답했다. 계속 진행합시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문이 닫힌 직후 누군가 천천히 노크했다. 한태호 씨였다. 그는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아침 식사를 거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가볍게 말했다. 나는 작게 웃었다. 이런 회의 때문에 제 식사 일정까지 궁금해지셨나요? 그는 2잔을 내 책상에 놓았다. 궁금한 게 아니라 그가 옅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식사를 잊어서 쓰러지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예전에는 그런 종류의 말이 위협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항상 통제와 조종을 포장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태호 씨에게서는 달랐다. 압박도, 요구도,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는 태도도 없었다. 오직 차분한 배려뿐이었다. 고마워요. 내가 대답했다. 마침내 한태호 씨는 잠시 앉아 내 책상에 펼쳐진 프레젠테이션 서류처를 보았다. 다음 주 병원 확장 회의 준비되셨습니까?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번에는 진짜 내 모습으로 나설 겁니다. 한태호 씨는 나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그의 시선은 부드러웠다. 그것이 당신이 한 일 중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지원 씨. 이상하게 편안한 정적이 흘렀다. 그가 더 말하기 전에 문이 다시 노크되었다. 수간호사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들어왔다. 원장님, 정문 로비에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환자인가요? 수간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다. 아닙니다, 원장님. 하지만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한태호 씨는 서로를 쳐다봤다. 우리는 병원 로비로 걸어갔다. 멀리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예전에 이 병원이 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 최민준과 박유라. 나는 걸음을 늦췄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감히 찾아왔다는 것에 놀랐기 때문이다. 민주는 매우 달라 보였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눈은 잠을 못 잔 듯 붉었다. 그는 더 이상 비싼 셔츠를 입지 않고 낡은 티셔츠와 낡은 재킷만 입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유라가 텅 빈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의 배는 평평했다. 임신의 흔적도 승리의 빛도 없이 길을 잃은 사람의 그림자만 있었다. 그들이 나를 보자 민준이 즉시 몇 걸음 다가왔다. 하지만 한태호 씨가 내 앞에 반걸음 나서서 만지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자 멈췄다. 민주는 목소리를 낮췄다. 지원아, 나 미안해. 잠시 정적이 흘렀다. 로비의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들리는 것은 민준의 떨리는 숨소리뿐이었다. 내가 틀렸어. 내가 바보였어. 내가 모든 걸 잃을 때까지 내가 뭘 가졌는지 몰랐어. 나는 징후 없이 하지만 더 이상 메울 수 없는 거리감으로 그를 쳐다봤다. 유라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원 씨, 그 임신에 대해서 나는 손을 부드럽게 들어 멈추게 했다.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 없어요. 둘은 놀랐다. 나는 당신들이 나를 상처 입힐 힘을 가졌던 단계를 지났어요. 내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당신들은 과거의 일부일 뿐이에요. 상처도 적도 아닌 그저 과거.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돈이나 명예, 조종으로 다시 살 수 없는 것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침내 이해한 남자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번에는 더 무표정하게 계속했다. 만약 의료적인 도움을 찾으러 왔다면 접수하세요. 이 병원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주는 마치 그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희망인 것처럼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가 그들의 발걸음을 얼어붙게 만든 문장을 덧붙였다. 만약 당신들이 예전에 버렸던 것을 되찾으러 왔다면 미안하지만 나는 더 이상 존중받기를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에요. 유라는 흐느꼈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그의 어깨가 부러진 듯 떨어졌다. 나는 간호사에게 돌아섰다. 접수하고 싶어 하면 도와주세요. 다른 환자처럼 대해주세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와 한태호 씨는 멀어져 갔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나는 민준이 텅 빈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을 언뜻 보았다. 하지만 정직한 그가 아내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인간이 될 기회를 잃었다는 것을 막 깨달은 사람의 눈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한태호 씨가 나를 쳐다봤다. 그들을 대하는 방식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나는 단지 아물었던 상처로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 내 마음속으로 나는 내 인생이 마지막 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모욕, 조종, 슬픔으로 물들지 않은 장. 하지만 더 따뜻하고 더 인간적이고 더 가치 있는 무언가.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서 한 가지 현실이 천천히 드러났다. 아마도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새로운 문을 열 준비가 되었다. 내가 내 이름을 온전히 되찾고 법정을 나선 지 1년이 지났다. 세상은 더 느리고 더 맑고 더 숨쉬기 편하게 느껴졌다. 내 인생은 더 이상 누구에게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나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움직였다. 오늘 아침 8층 회의실은 큰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빛으로 가득했다. 내 앞에는 병원 의사들이 깔끔하게 앉아 희망 모자 병원 통합 임신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을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다. 예전에는 내 노트의 작은 낙서에 불과했던 프로그램이 이제는 의사, 상담사, 심리학자 팀을 갖춘 병원의 공식 단위가 되었다. 목표는 단순하지만 컸다. 부부에게 임신 문제가 여성의 잘못이 아니라 함께 이해해야 할 여정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나는 그 방 앞에 섰다. 이제는 왼쪽 가슴에 이름과 직함이 깔끔하게 수놓인 새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다. 예전에는 비밀처럼 꼭꼭 숨겨두었던 하얀 가운. 이제 나는 평가받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거만하게 보일까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숨길 필요 없이 그것을 입는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몇몇 이사들이 질문을 했고 이제 공식적으로 병원의 사업 파트너이자 확장 파트너가 된 한태우 씨는 이따금 안정적이고 존중심 있는 목소리로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는 오랜 팀처럼 일했다. 비록 우리의 관계는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회의가 끝난 후 이사들이 나갔다. 이제 조용해진 방에는 나와 한태호 씨만 남았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천천히 걸어가 도시 밖을 내다보았다. 지원 씨, 그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여성, 많은 부부의 삶을 바꿀 겁니다. 나는 다가가 그의 옆에 섰다. 그것이 원래의 주된 목표였어요. 한태호 씨는 나를 쳐다봤고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당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되었군요. 우리 시선이 마주쳤다. 차분하고 성숙하고 서두르지 않았다. 지원 씨,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나중에 준비가 되면 나는 당신과 함께 삶을 꾸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만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바로 그것이 가장 진실하게 느껴지게 만들었다. 거창한 약속도, 강요도, 당신은 내가 필요해라는 그림자도 없었다. 오직 제안과 숨 쉴 공간뿐이었다. 나는 작게 미소 지으며 잠시 고개를 숙였다.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을 거예요. 한태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 대답이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듯이. 그리고 왠지 모르게 가슴이 가벼워졌다. 그날 오후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마친 후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수술실을 나왔다. 막 출산한 젊은 산모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절대 엄마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2년 동안 시댁에서 불임이라고 모욕당했어요. 이 병원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당신의 삶을 판결하게 두지 마세요. 내가 대답했다. 당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의사 탈의실로 가는 길에 나는 복도에서 잠시 멈췄다. 큰 창문에서 오후의 빛이 떨어져 벽에 병원 로고를 반사했다. 희망 모자 병원. 나는 그곳에 서서 내 과거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나타날 때까지 그 로고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유라가 내 얼굴을 가리키며 당신 같은 불임 여자는 모자병원에 있을 자격이 없어라고 말했던 날. 그 아이러니는 이제 나를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는 부드러운 바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 하얀 가운의 이름 자수 바로 위 가슴을 만졌다. 나는 단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장소를 세운 사람이다. 내가 매년 수천 명의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다. 내가 그들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그것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모욕이 운명이 아니며 상처는 아물 수 있고 비난받는 여자가 패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었다.
나는 새로운 삶, 새로운 희망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몇 주 후 병원 내부 행사에서 한태호 씨가 내 옆에 섰다. 그는 마치 자신이 지키고 싶은 미래를 보는 사람처럼 나를 쳐다봤다. 지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행사가 거의 끝날 무렵 그가 조용히 속삭였다. 지원 씨, 언젠가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싶다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나는 돌아보며 그의 차분한 얼굴을 쳐다봤다. 그리고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대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알아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아마 저도 당신과 함께 그 장을 쓸 준비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한태호 씨는 미소 지었다. 타오르는 것이 아닌 따뜻한 미소. 내가 이전에는 누구에게서도 받아본 적 없는 미소였다. 그날 밤 나는 평온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새로운 남자가 있어서도 내 과거가 사라져서도 아니라 내가 이전보다 더 강하게 내 두 발로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때 불임이라고 모욕당했던 한 여자에서 이제 나는 너무나 많은 다른 여성들에게 생명, 희망, 그리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내 오랜 이야기의 희생자가 아니다. 나는 내 새로운 이야기의 작가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